이번 시간은 고용정보의 생성 이해입니다. 고용정보는요, 고용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런 종류는 당연히 뒤에 정보라는 이름이 있겠죠. 정보들을 합친 것을 어떤 동향, 흐름을 나타내니까 동향과 큰 정보, 작은 정보들이 정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향이나 정보는 당연히 정보니까 수집해야 할 것이고, 방법과 절차, 이 앞에 어떤 것이 나와도 방법과 절차는 정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답 1번입니다. 정보는요, 크게 미시정보와 거시정보로 나누어지는데요. 미시정보보다 큰 것이 거시정보, 정보의 크기를 따졌을 때 클 것자를 해서 거시정보가 더 크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특징은요, 우리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에서 알아봤던 그 특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시정보는 민간직업정보의 특징처럼 정보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 동일하고요. 거시정보는 공공직업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기준, 포괄적인 산업, 통계적, 정책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다라는 거 파악해 두십니다. 잘 몰라도 그냥 민간직업정보의 특징,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그 종류인데요. 미시정보의 종류는 작다 보니까 하나의 정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시정보는 민간직업정보보다 크다고 계속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향이나 율, 실업률, 취업률, 고용률 같은 통계 자료가 거시정보의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보의 생산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기획을 닦지 않도록 많이 들으셨는데요. 고용정보의 생산 과정도 수분, 가채, 재축, 평이라는 거죠. 우리 챕터에서는요, 이번 챕터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수분, 가채, 재축, 평, 이 단계가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수분, 가채, 재축평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수집부터 볼 텐데요. 직업 정보의 수집은요, 정보가 있는 모든 것에서 수집하면 됩니다. 자료의 종류는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어지는데요. 2차 자료는 이미 수집된 자료나 각종 통계 자료로 있는 것에서 뽑아낸 새로운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고,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뽑아야 하는데 그런 기본 데이터가 없네. 그랬을 때 직접 자료를 생성해야 할 때 그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처음으로 뽑기 위해서 질문,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접 어떻게 해요? 면접을 해서 자료를 소팅해 나갑니다. 자, 문제 쉽습니다. 2차 자료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1차 자료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심층 면접에 해당하는 것들이 답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1차 자료를 뽑기 위한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 분석법,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계속 같은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시기를 두고 물어보는 패널 조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질문지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질문지를 만드는 작성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 질문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질문해야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질문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쉽게는요, 여러분. 잠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는요, 이중 질문, 유도 질문, 이렇게 기분 나쁜 거 피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조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피해야 되고요.
민감한 질문, 에너지를 많이 쓰고 집중해야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다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 쉬운 질문들을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들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뒤로 묻는다 해서 보나마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 내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설문 문항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서 답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유의 깊게 보십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된대요. 하여튼 다 보기에 주어져서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보기는 응답 항목 보기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색깔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기가 포괄적인 척 하면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색, 보기 1번, 두 번째 보기 주황색, 세 번째 오렌지색, 네 번째 다홍색,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네 가지로만 일단 마무리를 하면 무슨 답을 체크해도 이 응답자는 레드 계열을 좋아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빨간색 한 개 있으면 노란색도 하나 있어야 되고 초록색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파란색도 하나 있어야 되고 상호 배타적인 전혀 영역이 다른 데서 한 가지씩을 꼽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서로 떨어지게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영화가 재미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1번 뭐 질문이 주인공이 역할에 적절하게 배치되었습니까? 뭐 해서 매우 맞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러닝타임이 적절했습니까? 집중도를 끝까지 유지하기에 러닝타임이 적절했습니까? 아, 예, 매우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이 환경은 쾌적하였습니까? 아, 예, 매우 쾌적하였습니다. 4번,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 당연히 예상되는 거 매우 만족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때요? 아, 여기에서 다 만족해놓고서는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별로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응답자가 또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응답자에게는 이런 요소들 보다가 영화를 평가할 때 더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구성의 스토리의 개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깜짝 놀라 예상치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연출이라든지 같이 보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들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중간 있어야지 갑자기 묻고 갑자기 연속되게 신뢰도를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어디에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질문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튼 다 모르겠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짝으로 된 질문들, 특히 짝으로 된 거 아니면 그냥 신뢰도 자체를 묻는 질문들은 다 떨어져게 배치하여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배치해야지 부자연스러우면 하다가 더 설문조사를 안 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요, 표준화된 질문이 정해져 있어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표준화된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그 내용의 흐름상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담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 비표준화된 면접 두 가지로 나눕니다. 표준화된 것은요, 정해져 있으니까 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을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낼 때 많은 표본들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통계치를 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 수 있으나 맞는 질문은 사람마다 틀린데 공통되게 했기 때문에 타당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지만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데 1번 아삭거려서 식감 때문에, 두 번째 색깔이 예뻐서, 세 번째 영양가가 높아서, 네 번째 뭐라고 할까요?
뭐 가격이 저렴해서 요즘 사각값이 비싸지만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중에 무조건 답을 골라야 되는데 표준화된 면접에서는 말로 물어봤었을 때 골라야 되는데 이 응답자는 사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나도 주워 타라라는 거예요. 전혀 타당도가 없는 결국에는 이 내담자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답을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표본으로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실제로 만나는 면접. 설문지는 표준화된 설문지는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데 면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표준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러면은 왜 안 좋아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과일입니다. 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뽑을 수 있다. 타당성은 높다. 그렇지만 A는 엄마가 좋아해서 좋아하고 B는 오히려 엄마가 싫어해서 내가 좋아하고 C는 내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자주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뭐 이러면서 대답이 너무나 다양화되면 그렇죠. 통계치 내기가 어려워지고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게 측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면접법에서 표준화된 면접이 타당도가 낮다라고 했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맞아. 그때 사가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것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할 때 면접자의 유의사항입니다. 질문을 먼저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친숙한 분위기, 친밀감을 형성한 이후에 면접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개방형인 질문, 뭔가 주관식인 질문일 경우에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응답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하는 언어를 유사하게 맞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법에서 개방형 주관식 질문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고 그 대답을 그대로 기입은 하나 다음 질문을 위해서 연관된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 숙련된 전문 면접가가 면접을 실시할 때 효과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으로 응답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개방형 질문이 더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픈 질문을 할 때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할 때 그리고 응답자가 아니고 응답자들이 지식 수준이 서로 상이할 때 개별적으로 맞춘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그렇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입니다. 내용분석법입니다. 내용분석법은요. 기존에 문서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내용을 수집하거나 더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낼 때 우리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합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도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장점은 정보 제공자의 반응이 높지 않고 뭐 내가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정보를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지 않고 장기간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언제 이랬는데 다시 이랬고 해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종단 연구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잘못된 것 같은데 했었을 때 다시 보편타당한지 검증하거나 재조사가 가능하고 역사같이 이렇게 쭉 종단 연구로 소급 조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있는 자료를 활용하니까 설문지나 면접을 새로 실시하지 않아도 돼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비용이 다 절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에서 패널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고정시키고 한 대상에게 동일한 조사 대상에 한해서 동일 질문을 반복해서 한 달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기존에는 어떠했는데 경험이나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외적 요인들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 정보가 절대적인 거냐 상대적인 거냐 시대의 흐름을 따는 거냐 개인의 차에 따르냐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동향, 흐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패널 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베이는요, 표본을 추출하여서 하는 설문조사를 똑같이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설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거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와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요. 설문조사는 우리가 10명한테도 해도 설문조사, 30명한테 해도 설문조사라고 하는데 서베이라고 이제 들어가면은요. 최소 표본수가 1000장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서베이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적으로 다른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베이 조사에 활용되는 조사 기법은 면접, 전화, 우편인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보를 수집할 때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목표를 세워두고 기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고요. 또 당연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고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짜를 꼭 기입하고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 연도, 수집 일자를 같이 기입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수준에 준하는 언어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눈높이, 어떨 때는 전문가인데 한번 확실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정보를 분석할 때는 전문가, 그리고 제공, 수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에 알맞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보편타당한 용어로 누구나 읽기 쉽게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분에서 두 번째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직업정보의 분석의인데요. 분석은 반복이죠.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요.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이고 분석,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가장 최신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풍부히 할 수 있고요. 입장이 달라져도 정보의 내용은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도 되는데 제공할 때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관한 정보의 출처를 꼭 함께 제공하도록 합니다. 분석할 때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것을 다시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이제 단계가 오는데요. 가공할 때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공할 때도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가공을 해야 되고요. 정보의 생명을 측정하기 위해서 꼭 현재 최신성이 있는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목적에 맞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부과해서 잘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첨가하고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되고 최신의 자료, 계속 너무 똑같은 얘기죠? 자,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은 직업 전문가에게, 가공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사용자 수준에 맞게. 그래서 강조했던 내용이 수분, 가채, 재축평 모든 단계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은요,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를 나눠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실은 최종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식이 다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합합니다. 직업정보 제공 시 유의할 사항은요.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담자가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할 때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실은 직접적인 직업 제공보다가도 오히려 출처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그런 출처와 실제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미 많은 것을 축적해 놓고 그 경로를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 수준에 부합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내담자와 이 사용자가 가장 100%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가입니다. 직업 정보는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앞에서 앤드류스도 했지만 호포크가 또 같이 이런 기준으로도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느 곳을 대상으로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는가라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차라리 얼마나 높은 가치로 활용되는가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보 자체가 비싼 정보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사기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로 확인해 보죠.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싼 정보인가 바로 딱 나와서 답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요. 수분 가치 재축평에 대해서 한 단계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최신성과 가독성과 이것이 맞는지 객관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분 가치 재축평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고생 많으셨습니다.